부산 북항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짠맛이 났다. 윤소아는 재개발 컨벤셔널 앞에 서서 높이 솟은 유리병 너머로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건물의 투명한 외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는 빛의 파편들이 그녀의 얼굴에 일렁였다. 북항 재개발 프로젝트 준공 기념 추모 콘퍼런스. 초대장의 금박 글씨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서화는 손가락으로 초대장 모서리를 어루만졌다. 정태규. 남편의 이름이 고인 추모 대상자 명단에 적혀 있었다. 3년 전 북항 재개발 현장에서 크레인 붕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구조설계사. 어머님 들어가셔야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서화가 돌아섰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저는 북한개발공사 홍보팀 김 과장입니다. 오늘 추모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화는 고개를 끄덕이고 컨벤셔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로비 전체가 바닥부터 천장까지 거대한 유리로 둘러싸여 있었다. 마치 거대한 어항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사람들의 목소리와 발소리가 유리 벽면에서 메아리쳐 웅웅거렸다. 구조공학자이시죠? 정태규 박사님의. 김 과장이 그녀 옆에서 말했다. 오늘 회장님께서 특별히 뵙고 싶어 하십니다. 북항 프로젝트의 안전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계셔서요. 서화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추모 콘퍼런스라고 하기엔 너무 화려했다. 정장을 차려입은 기업인들, 반짝이는 샴페인 글라스,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북항 재개발 지역의 3D 모델링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디지털 트윈 시스템입니다. 김 과장이 설명했다. 건물 전체의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가상으로 재현하는 기술이죠.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시연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서화의 시선이 스크린 한쪽 구석에 멈췄다. 7구역. 태규가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바로 그 지역이었다. 저기. 서화가 입을 열려던 순간 로비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메인 계단 위쪽에서 한 남자가 내려오고 있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잘 빠진 체격의 값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 그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강희안 회장님이십니다. 김 과장이 속삭였다. 한국에서 가장 젊은 대기업 CEO 중 한 분이죠. 북항 프로젝트의 최대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강희안. 서화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뭔가 익숙한 기분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남자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경직되어 보였다. 마치 모든 동작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서화의 시선이 그의 오른쪽 귀에 고정되었다. 귓바퀴 위쪽 작은 홈이 있었다. 선천적으로 생기는 작은 함몰이 햇살에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서화의 심장이 벌떡 뛰었다. 숨이 막혔다. 26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아들의 얼굴. 생후 열흘밖에 안 된 작은 얼굴에도 똑같은 홈이 있었다. 의사가 말했었다. 유전적인 특징이라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거라고. 하지만 그럴 리 없었다. 그럴 수가 없었다. 어머님? 김 과장이 그녀를 불렀다. 괜찮으십니까? 서화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계단 아래로 내려오는 남자를, 강희안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강희안이 서화 앞에 멈춰 섰을 때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다. 유리병 너머 파도 소리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모두 멀어졌다. 오직 그의 얼굴만이 선명했다. 안녕하십니까? 그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강희안입니다. 목소리도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서화는 그 속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마치 매우 조심스럽게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정태규 박사님의 부인이신 윤소아 박사님이시죠? 강희안이 명함을 꺼내 두 손으로 건넸다.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구조공학 분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서화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차가운 금속 재질이었다.
강희안 KIH그룹 회장이라는 글씨가 레이저로 새겨져 있었다. 감사합니다. 서화가 간신히 대답했다. 오늘 추모식을 준비해 주셔서 당연한 일입니다. 정 박사님은 북항 프로젝트의 초기 설계에 많은 기여를 하셨으니까요. 강희안의 표정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따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서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선택이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강희안이 앞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을 따라가면서 서화는 계속해서 그를 관찰했다. 키, 체격, 걸음걸이. 모든 것이 성인 남자의 것이었지만 어딘가에서 본 듯한 친숙함이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에 올라갔다. 강희안의 사무실은 컨벤셔널보다 더욱 투명했다. 사방이 모두 유리로 되어 있어서 부산항과 바다가 360도로 펼쳐져 보였다. 앉으십시오. 강희안이 소파를 가리켰다. 차라도 한 잔 드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서화가 소파 끝에 앉았다. 무슨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강희안은 그녀 맞은편에 앉아서 잠시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의 옆모습을 보며 서화는 다시 한번 귓바퀴의 홈을 확인했다. 선명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북항 프로젝트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강희안이 갑자기 물었다. 남편이 구조 설계를 담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후로는 그 사고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겠군요. 강희안의 목소리가 약간 딱딱해지다. 크레인 7구역 붕괴 사고. 정태규 박사를 포함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서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기 힘든 기억이었다. 저희는 그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강희안이 계속했다. 결론은 설계상의 오류였습니다. 하중 계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화가 즉시 반박했다. 제가 남편의 모든 계산서를 검토했습니다. 오류가 있을 리 없어요. 강희안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박사님, 혹시 감정이 앞서시는 것은 아닙니까? 남편분을 잃은 슬픔이. 감정과는 상관없습니다. 서화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저는 30년간 구조공학을 해온 전문가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순간 강희안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다. 뭔가를 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쌌다. 마치 야구 글러브를 끼듯이. 서화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 손동작. 어릴 때 아들이 불안할 때마다 하던 그 동작이었다.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 쥐고 비비는 버릇. 회장님. 서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강희안이 즉시 일어섰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는 서화와 악수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다. 서화는 혼자 남겨진 사무실에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안의 금속 명암이 체온으로 미지근해졌다. 강희안, KIH그룹.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강희안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고아 출신의 성공 신화, 입양아에서 재벌 총수로 숨겨진 과거를 가진 천재 경영자. 그리고 마지막 기사에서 서화는 숨이 멎었다. 강희안 회장의 출생명은 윤희안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후 2주 만에 입양된 것으로. 윤희안. 26년 전 그녀가 지어준 아들의 이름이었다. 그날 밤 서화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태규의 서재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인터넷 브라우저에는 강희안에 대한 기사들이 여러 개 탭으로 열려 있었다. 천재 경영자 강희안, 20대의 첫 사업 성공. 입양 출신 강희안 회장,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KIH그룹 강희안, 부산 북항 재개발 1조 원 투자 확정. 서화는 마우스를 클릭하며 기사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다.
강희안의 공식적인 이력은 명확했다. 1988년생, 생후 2주 만에 인천의 한 가정에 입양, 우수한 성적으로 MIT 경영학과 졸업, 귀국 후 IT 벤처 창업으로 성공을 거둔 후 인수합병을 통해 현재의 KIH그룹을 설립. 하지만 1988년 이전의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출생병원, 친부모 정보, 입양 경위. 모든 것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름으로 가려져 있었다. 서환은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을 꺼냈다. 태규가 생전에 쓰던 업무 수첩이었다. 북한 프로젝트 관련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며 남편의 필체를 따라 읽었다. 7구역 하중 재계산 필요 마이너스 설계 변경 요청 있음. KIH그룹 측에서 강도 기준 완화 요구 마이너스 거부할 것. 이상함. 왜 자꾸 안전계수를 낮추려 하나?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메모가 서화의 눈을 사로잡았다. 강희안 회장 마이너스 뭔가 숨기는 게 있다. 과거 조사 필요. 서화는 손을 떨었다. 태규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 것이다. 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그녀는 다시 컴퓨터로 돌아가 검색창에 새로운 키워드를 입력했다. 1988년 부산 출생아 입양 윤희안 부산 산부인과 1988 검색 결과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개의 오래된 신문 기사가 눈에 띄었다. 1988년 부산 해안가 영아 유기 사건 경찰 수사 중단. 기사는 짧았다. 1988년 9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병원 앞에서 생후 2주 정도로 추정되는 남자 아기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아기는 건강했고 함께 놓여진 쪽지에는 이안이라는 이름만 적혀 있었다. 친부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아기는 결국 입양기관으로 보내졌다. 서화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쥔 채로 굳어졌다. 9월 15일 그날이었다. 그녀가 갓 태어난 아들을 병원 앞에 두고 떠났던 바로 그날.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쪽지에 적지 않았다. 그럴 여유도 그럴 마음도 없었다. 그럼 누가 이안이라고 적었을까?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다. 태규였다. 임신했을 때 태규가 먼저 이름을 지어놓았었다. 아들이면 이안이, 딸이면 이소리로 하자고 했었다. 그리고 그들이 헤어진 후에도 서화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혼란스러웠다. 만약 태규가 아들을 찾아갔다면? 만약 그가 아들을 병원 앞에 다시 두고 간 것이라면? 하지만 그럴 리 없었다. 태규는 아들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임신 사실을 숨겼으니까. 서화는 다시 앉아서 태규의 수첩을 뒤져보았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수첩 뒷표지 안쪽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접혀있던 그것을 펼치자 태규의 필체로 쓰인 숫자들이 나타났다. 암호 같았다. 일련의 숫자와 알파벳 조합. 디지털 트윈 로그. 태규가 북한 프로젝트의 센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암호를 남겨둔 것이었다. 서화는 다시 한번 강희안의 명함을 들여다보았다. 금속 표면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것은 진실이었다. 26년 만에 다시 찾은 아들과 남편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비밀. 다음 날 아침 서화는 북한 컨벤션홀로 다시 향했다. 태규가 남긴 암호와 함께. 다음 날 오전 서화는 김 과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어제 말씀하신 디지털 트윈 시연을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로서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김 과장은 기꺼이 응했다. 물론입니다. 오늘 오후 이 시쯤 어떠세요? 강 회장님께서도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서화는 컨벤션홀 지하 1층에 있는 기술관제센터로 내려갔다. 거대한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화면들에는 북한 전체 지역의 3D 모델이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대단하죠? 김 과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건물 곳곳에 설치된 수천 개의 센서가 온도, 습도, 진동, 하중 등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서화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만약 이 시스템이 3년 전에도 있었다면 태규의 사고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혹시 과거 데이터도 볼 수 있나요? 서화가 물었다. 제 남편이 작업했던 시기의 기록 말입니다. 김 과장의 표정이 약간 어색해졌다. 그건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강 회장님의 허가가 있어야 허가해드립니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두 사람이 돌아보았다. 강희안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서화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박사님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요. 강희안이 김 과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3년 전 데이터까지 모두 열어드려라. 김 과장이 당황하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하지만 회장님, 그 시기 데이터는 보안 등급이 상관없다. 강희안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박사님은 전문가시고 우리는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모니터 화면이 바뀌었다. 2021년 9월에 데이터가 나타났다. 서화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다. 7구역의 크레인 하중 데이터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상하네요. 서화가 중얼거렸다. 이 수치들은 그녀는 태규가 남긴 수첩을 꺼내 데이터와 비교해 보았다. 뭔가 맞지 않았다. 남편이 계산한 설계 하중과 실제 센서에서 기록된 하중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 김 과장님, 이 데이터를 USB에 복사해도 될까요? 서화가 물었다. 그건 김 과장이 강희안을 힐끗 바라보았다. 안 됩니다. 강희안이 단호하게 말했다. 보안상 데이터 반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화는 강희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여기서 분석해도 될까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박사님. 강희안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혹시 무엇을 찾고 계신 건가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화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제 남편이 왜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태규의 수첩에서 찾은 암호를 키보드에 입력하기 시작했다. 강희안의 표정이 변했다. 그건 어디서? 모니터 화면이 깜빡이더니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열렸다. 아래 수많은 파일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서화는 그중 하나를 클릭했다. 파일이 열리자 서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화면에는 7구역 크레인의 원본 설계도와 수정된 설계도가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수정 승인자란에는 강희안이라는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원본 설계에서 수정된 부분은 명확했다. 안전계수가 30% 낮춰져 있었다. 태규가 계산한 안전한 하중 기준을 누군가가 임의로 변경한 것이었다. 이게 뭔가요? 서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안전계수를 낮췄죠? 이렇게 되면 크레인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이. 박사님. 강희안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경제성과 안전성 사이의 균형을. 서화가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균형이요?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균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녀는 다른 파일들을 계속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더욱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사고 보고서 초안이었다. 그런데 이 파일의 작성 날짜는 사고가 일어나기 하루 전이었다. 미리 작성된 사고 보고서. 그리고 그 내용은 설계자 과실로 인한 구조적 결함이라고 결론 지어져 있었다. 서화는 화면을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다. 계획된 사고였다. 태규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다. 강희안. 그녀가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번에는 존댓말이 아니었다.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군요. 강희안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오른손이 다시 왼손을 감쌌다. 그 익숙한 제스처를 보며 서화는 확신했다. 이 남자는 분명 그녀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남편을 죽인 원흉이기도 했다. 관제센터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김 과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강희안은 여전히 무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 과장.
강희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 자리를 비워주겠습니까? 하지만 회장님, 지금 당장. 김 과장이 황급히 관제센터를 나가자 강희안과 서화만이 남았다. 거대한 모니터들이 여전히 북항의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오직 서로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박사님, 강희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 서화가 차갑게 웃었다. 미리 작성된 사고 보고서가 오해인가요? 당신 서명으로 변경된 안전계수가 오해인가요? 강희안은 대답 대신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키보드를 조작해 다른 파일을 열었다. 이것도 보십시오. 그가 말했다. 최종 조사 보고서입니다. 사고 원인은 예상치 못한 강풍과 크레인 오퍼레이터의 실수로 결론났습니다. 서화는 화면을 바라보았다. 공식 보고서는 정말로 자연재해와 인적 오류를 원인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방금 본 초안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다. 그럼 초안은 왜 만든 거죠? 서화가 추궁했다. 사고 전날에 미리 작성한 이유가 뭡니까? 강희안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완벽한 통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박사님, 제 사무실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서화는 강희안의 옆모습을 관찰했다. 그의 턱선, 콧날, 이마의 모양. 모든 것이 어릴 적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그리고 태규의 면형도. 최고층 사무실에 도착하자 강희안이 문을 잠갔다. 그리고 서화를 소파에 앉게 한 후 자신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마치 모든 힘이 빠진 것처럼.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윤희안입니다. 서화의 심장이 벌떡 뛰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럼 당신은 내 아들이군요. 서화의 목소리도 떨렸다. 26년 만에. 강희안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전 어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가 말했다. 입양기관을 통해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정태규라는 구조설계사가 제 친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서화는 깜짝 놀랐다. 태규가? DNA 검사까지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강희안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고 보고서를 미리 작성한 거군요. 서화가 이해했다. 혹시 정태규가 친아버지라면 사고 책임을 그에게 돌려서. 아닙니다. 강희안이 벌떡 일어났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정말로 사고를 막으려고 했어요. 그는 사무실을 서성이며 말을 이어갔다. 안전계수를 낮춘 건 제가 지시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공사비를 줄이려는 게 아니라 정태규 박사를 현장에서 빼내기 위해서였어요.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서 그분을 다른 부서로 전배시키려고 했습니다. 서화는 그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무슨 뜻인가요? 북한 프로젝트에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희안이 창가로 가서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치권과 연결된 건설업체들이 부실 자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태규 박사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게 됐죠. 그는 서화를 돌아보았다. 정태규 박사는 너무 정직했어요. 계속 부실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위험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빼내려고 했는데. 하지만 실패했군요. 서화가 쓰게 말했다. 제가 안전계수를 낮춘 건 일시적인 조치였습니다. 정태규 박사가 문제를 발견하고 작업을 중단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직접 크레인에 올라가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강희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날 태풍주의보가 내렸을 때 저는 즉시 작업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정태규 박사는 이미 크레인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가 흐느꼈다. 제가 제가 죽였습니다. 서화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26년 만에 만난 아들이 남편을 죽인 원수라니. 이런 잔혹한 운명이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감정이 일고 있었다. 이 남자,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였을지, 얼마나 부모를 그리워했을지. 이하나. 서화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고개를 들어봐. 강희안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다. 서화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뺨을 만졌다. 엄마가 미안해.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다. 26년 동안 혼자 두어서 미안해. 그 순간 강희안이 서화의 품에 안겼다. 35세의 대기업 총수가 아니라 엄마를 그리워했던 작은 아이가 되어서. 모자가 서로 껴안고 우는 동안 사무실 밖에서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김 과장이 관제센터에서 급히 전화를 걸고 있었다. 네, 이사님. 윤소아 박사가 기밀 파일에 접근했습니다. 강 회장님의 허가로요. 상당히 민감한 자료들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 과장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다시 관제센터의 컴퓨터 앞에 앉아서 키보드를 두드렸다. 서화가 본 파일들을 하나씩 삭제하기 시작했다. 한편 사무실에서는 서화와 강희안이 진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서화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해봅시다. 정태규가 정말 당신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죠? 강희안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DNA 샘플을 구했어요. 정태규 박사가 사용하던 안전모에서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고가. 태규는 당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서화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친아버지는 다른 사람입니다. 강희안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누구죠? 서화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다. 26년 전 나는 26살이었어요. 대학원생이었고 지도교수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적절한 관계였죠. 그 사람은 유부남이었어요. 강희안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은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어요. 오히려 나를 위협했죠. 학업을 포기하게 만들겠다고. 그래서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고. 서화가 눈물을 흘렸다. 너를 키울 수 없었어. 그럼 아버지는? 김재은 교수였어요. 지금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서화가 말했다. 구조공학의 권위자였죠. 어쩌면 당신의 공학적 재능은 그 사람에게서 온 것일지도 몰라요. 강희안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정태규 박사는? 당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당신을 낳고 몇 년 후에 만났어요. 그 사람은 당신의 존재를 몰랐지만 만약 알았다면 분명 아버지가 되어주었을 거예요. 그때 강희안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네, 김 과장. 뭐라고요? 지금 당장 내려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강희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일이에요? 서화가 물었다. 관제센터에서 화재가 났대요. 그리고 강희안이 힘들게 말했다. 어머니가 보셨던 파일들이 모두 삭제됐답니다. 서화는 즉시 상황을 이해했다. 누군가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군요. 두 사람은 급히 지하로 내려갔다. 관제센터는 연기로 자욱했고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다. 김 과장이 그들을 마중 나왔다. 회장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메인 서버가. 데이터는 어떻게 됐나? 강희안이 물었다. 복구가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3년 전 기밀 파일들은. 서화가 김 과장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너무 차분했다. 진짜 화재라면 더 당황스러워해야 정상이었다. 김 과장님. 서화가 조용히 말했다. 혹시 당신이? 바로 그때 서화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태규가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에서였다. 하지만 태규는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다. 문자 내용은 간단했다. 오늘 밤 12시 7구역 크레인에서 진짜 증거를 보여주겠다. -T. 서화는 강희안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그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이건 뭔가요? 정태규 박사는 이미 누군가가 태규의 폰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서화가 말했다. 그리고 진짜 증거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26년 만에 재회한 모자에게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함께였다. 그리고 진실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 11시 50분. 북항 7구역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가로등 몇 개만이 희미한 불빛을 흩뿌리고 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크레인들을 삐걱거리게 만들었다. 서화와 강희안은 차에서 내려 7구역으로 걸어갔다. 3년 전 태규가 마지막으로 올랐던 바로 그 크레인이 검은 실루엣을 이루며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정말 여기 올 필요가 있을까요? 강희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위험할 수 있어요. 태규가 뭔가 숨겨놓았을 거예요. 서화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은 항상 만일의 경우를 대비했거든요. 크레인 기단부에 도착하자 서화는 휴대폰의 손전등을 켰다. 콘크리트 벽면을 자세히 살펴보던 그녀가 갑자기 멈췄다. 여기 봐요. 벽면 한쪽에 작은 금속 상자가 매립되어 있었다. 상자에는 번호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강희안이 다가와서 상자를 살펴보았다.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서화는 태규의 수첩을 꺼냈다. 맨 뒷장에 적혀있던 숫자들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915, 9월 15일. 당신이 태어난 날이에요. 그녀가 숫자를 입력하자 자물쇠가 열렸다. 상자 안에는 작은 USB와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편지 겉봉에는 서화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서화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았다. 서화야,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겠지. 미안하다. 너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사실 나는 윤희안이라는 아이에 대해 알고 있었다. 너의 아들에 대해서. 3년 전 강희안이라는 청년이 DNA 검사를 의뢰했을 때부터 그 아이는 내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들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너에게 말하려고 했다. 그런데 북한 프로젝트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USB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있다. 북한 재개발의 진짜 목적, 부실 공사를 덮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나를 제거하려 했는지. 강희안은 무죄다. 그 아이는 오히려 나를 구하려고 했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 서화야,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한다. 그리고 용서해다오.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을. 영원히 사랑하며 태규. 서화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강희안도 그녀 옆에서 함께 편지를 읽고 있었다. 정태규 박사님은 저를 아들처럼 생각해 주셨군요. 강희안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화가 USB를 들고 일어서려는 순간 주변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들을 둘러싸며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다. 윤소아 박사님, 강희안 회장님. 그중 한 명이 말했다. USB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서화는 USB를 꽉 쥐었다. 당신들이 누구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다가오며 말했다. 중요한 건 그 USB가 많은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희안이 서화 앞으로 나섰다. 어머니, 제 뒤로 피하세요. 감동적이군요. 남자가 비웃었다. 26년 만에 만난 모자가 함께 죽게 될 줄이야. 바로 그때 크레인 위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크레인 조작실에 누군가가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아래를 비추고 있었다. 김 과장? 강희안이 놀라며 말했다. 크레인 위의 인물은 김 과장이 아니었다. 좀 더 나이 든 남자였다. 그가 확성기로 소리쳤다. 나는 정태규의 동료였던 박철수다.
3년 전 진실을 알고 있다. 검은 옷 남자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틈을 타서 서화와 강희안이 크레인 기단부 뒤로 숨었다. 박철수가 계속 소리쳤다. 북항 재개발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사기였다. 부실 자재로 건물을 짓고 정부 보조금을 빼돌리는 게 목적이었어.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낸 정태규를 죽였지. 저놈을 잡아. 검은 옷을 입은 리더가 소리쳤다. 남자들 중 몇 명이 크레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박철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크레인 조작 레버를 당기자 거대한 기중기 팔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든 증거는 이미 언론사와 검찰에 보냈다. 박철수가 외쳤다. 오늘 밤 자정부터 모든 것이 공개될 것이다. 서화는 이 혼란을 틈타 휴대폰을 꺼내 USB의 내용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강희안이 그녀를 보호하며 주변을 경계했다. 어머니, 빨리 해요. 거의 다 됐어. 바로 그때 리더가 그들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이제 끝이다.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크레인의 거대한 기중기 팔이 그의 바로 위로 지나갔다. 리더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고 그 틈에 강희안이 달려들어 그를 넘어뜨렸다. 업로드 완료. 서화가 소리쳤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7구역을 벗어나 달렸다. 뒤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차에 올라탄 후 서화가 휴대폰을 확인했다. 이미 여러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태규가 준비한 증거들이 세상에 공개되고 있었다. 끝났어요. 서화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강희안은 운전석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거지. 서화가 미소를 지었다. 26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시작이야. 3개월 후 서울중앙지법. 북항 재개발 사기 사건의 공판이 열리고 있었다. 법정에는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했다. 증인석에는 서화가 앉아 있었다. 증인은 피고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물었다. 서화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피고인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안전기준을 속였습니다. 실제로는 부실 자재를 사용하면서도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인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위장했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낸 제 남편을 제거했습니다. 방청석에서 강희안이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3개월 동안 그들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진짜 모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재판장이 말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인 USB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남편이 3년간 모든 증거를 수집해왔습니다. 부실 자재 구매 내역서, 위조된 안전점검 보고서, 그리고 사건 관련자들의 대화 녹음까지. 남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지켜냈습니다. 증언이 끝난 후 서화는 법정 밖에서 강희안과 만났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강희안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버지, 정태규 박사님이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서화는 미소를 지었다. 강희안은 이제 태규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다. 판결이 나면 북항 재개발도 제대로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거야. 서화가 말했다. 태규의 설계대로 KIH그룹도 새롭게 시작할 예정입니다. 강희안이 말했다. 이제는 정말 투명하게, 안전하게 사업을 할 거예요. 아버지가 원했던 대로. 그들은 법원을 나와 부산으로 향했다. 북항에는 새로운 컨벤션홀이 건설 중이었다. 이번에는 태규의 원래 설계를 그대로 따라서 부산 북항에 도착했을 때는 해질 무렵이었다. 바다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저기 봐요. 강희안이 가리켰다. 건설 현장 한쪽에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정태규 구조설계사 추모비라고 새겨져 있었다. 서화와 강희안은 비석 앞에 섰다. 서화가 가져온 꽃을 놓고 두 사람은 묵념했다. 태규야, 우리 아들 찾았어.
서아가 속삭였다. 좋은 아이로 자랐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강희안도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 잘 살겠습니다. 어머니랑 함께.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바다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가고 있었다. 이하나. 서아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집에 가자.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석양을 등지고 걸어갔다. 26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뒷모습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리고 새로 지어지는 북한 컨벤션홀의 유리병 너머로 부산의 바다가 평온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진실이 유리를 깨고 나온 후 모든 것이 다시 맑아졌다. 1년 후 서화는 새로운 북한 컨벤션홀에서 구조공학 세미나를 열고 있었다. 안전한 건축, 투명한 시공이라는 주제였다. 청중석에는 강희안도 앉아 있었다. 구조물의 안전은 타협이 대상이 아닙니다. 서화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다. 한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에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강희안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이거 드릴게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야구 글러브 모형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감사합니다. 엄마라고 새겨져 있었다. 서화는 글러브를 들고 웃었다. 아들의 오래된 버릇을 기억하는 선물이었다. 우리 손자한테도 야구를 가르쳐 줘야겠어. 서화가 농담조로 말했다. 손자요? 강희안이 놀랐다. 도원이 말이야. 내 아들. 강희안은 잠시 당황했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 맞다. 도원이도 이제 우리 가족이죠. 그렇지. 이제 진짜 가족이야. 두 사람은 유리병 너머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투명한 유리 너머로 보이는 미래는 맑고 밝았다.